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제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핵무기 개발 노력은 국가의 방위 전략과 안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모든 이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한국과의 역사 속에는 대담한 결정과 아직 탐험되지 않은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서명함으로써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한민국은 한때 핵강국이 될 가능성에 매우 가까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핵무기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보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방 역사를 형성한 도전과 중요한 결정들을 돌아보며 핵무기를 소유할 가능성의 문턱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여정을 함께 살펴봅시다. 현재 러시아를 포함 전 세계가 나날이 과격해지고 더 끔찍한 무기를 만들어내면서 공포감을 조성하는 이유는 핵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핵확산 방지 조약에 가입해 핵무기를 공식적으로는 보유하지 못했지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핵무기를 거의 소나기에 가졌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말이죠. 여기 한국에 한 가문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모두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비록 딸은 중간에 탄핵됐지만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모두 대통령이 됐다는 것에 잊지 않습니다. 바로 핵무기 개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하 박근혜은 1974년 8월 15일 사망한 유경수 여사를 대신해 영부인 대행으로 지근거리에서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박정희의 국정에 깊이 관여했었는데요. 핵개발과 관련된 것들도 모를 수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박정희는 김일성 가문보다 더 대담하게 핵개발을 추진해 미국이 그의 죽음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난 1992년 월간 조선에는 박근혜 증언 아버지의 죽음과 핵개발이라는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녀는 청와대에서 있었던 핵개발에 대한 논의 내용을 미국이 우리 측에 들이대면서 핵개발 포기를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도청이 아닌 방법으로 어떻게 알아냈을까? 라는 의문스러운 답변을 남겼습니다. 사실 박정희의 사망은 미국이 배후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배후에 있었다면 박정희의 죽음은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는 점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그걸 미워했으니까요. 세계 최강 미국의 눈을 피해 몰래 핵개발을 시도했으니까요. 그럼 그는 왜 핵개발을 시작했던 것일까요? 지난 2005년 미 중앙정보국 CIA는 그동안 국가기밀로 취급됐던 한 보고서의 기밀을 해제시켰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접근해 읽을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죠. 연세대학교 문정인 교수와 미국 노틸러스 연구소의 피터 헤이즈 소장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박정희, CIA 그리고 핵폭탄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이 기밀 문서에 따르면 박정희가 최초로 핵무기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69년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1968년 북한은 김신조를 포함한 특수부대를 한국으로 침투시켜 박정희를 제거하려는 도발을 감행해왔고 박정희는 극도로 분노합니다. 당장이라도 북으로 치고 올라가고 싶었지만 미국이라는 존재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었죠. 안 그래도 언젠가는 제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 그는 조금씩 핵무기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한반도의 안보에 엄청난 위기가 발생합니다. 1969년 7월 25일 당시 미국 대통령이던 리처드 닉슨은 괌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제공하지만 방위의 1차적인 책임은 그 국가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는 한국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대북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닉슨 독트린은 아시아에 주둔 중인 지상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1971년 3월 이 독트린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 2만 명이 갑작스럽게 철수하면서 안보에 공백이 생겨버렸죠. 사실 박정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동맹에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4년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지만 당연히 이길 것이라 생각했던 미국이 패배했으니까요. 이를 목격한 박정희는 미국이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아닐 수도 있으며 일방적으로 미국에 매달렸다가는 자칫
닥쳤던 게 신세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이 생겼는데요. 여기에 닉슨 독트린에 의해 주한미군이 철수한 것은 핵무기 카드를 잠재적 계획이 아닌 지금 당장 현실화시켜야 하는 목표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당시 CIA 한국 지부 총책임자로 근무한 도널드 그레그에 의해서도 증언됐습니다. 그는 한국에 우호적이던 미국이 갑자기 등을 돌린 결정적인 이유는 박정희가 시도했던 핵개발 때문이라고 말했죠. 또한 1978년에 작성되고 2015년에 공개된 CIA 보고서 한국 핵개발과 전략적 의사결정에 따르면 작전명 890을 직접 박정희가 승인했다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890 계획이란 국방과학연구소장의 책임하에 미사일팀, 핵탄두팀, 화학탄두팀을 구성해 북으로 쏘아올릴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안 미국은 1976년 핵개발을 중지하지 않으면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고 결국 박정희는 1차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압박이 두려웠던 것도 있었지만 1976년에 박정희가 미국을 신뢰하게 된 사건도 있었죠. 바로 판문점 도끼 사건입니다. 그해 8월 18일 판문점 북한 쪽 초소를 조금 더 확실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미군 2명이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군 병사 30명이 몰려와서는 도끼를 빼앗고 곡괭이를 휘두르는 등 일방적인 린치가 시작됐고 결국 미군 2명이 사망했죠. 이에 불같이 화가 난 미국은 북한을 압박할 목적으로 대규모 함대를 파견하고 B-52 폭격기를 매일같이 출격시켰습니다. 소련이 뒤를 봐주는 김일성을 충분히 압박하지 못했지만 박정희를 감동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미국이 가진 최첨단 폭격기와 함대를 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미국이 한국을 도와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해 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핵개발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뢰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77년 1월에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에서 주한미군 이사단과 전술핵무기 일부를 철수하겠다고 밝힌 것이죠. 이미 몇 년 전에 주한미군 7사단이 철수하면서 안보에 공백이 생긴 마당에 한국에 배치한 전술핵무기까지 철수시킨다고 발표하자 박정희는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면 박정희는 미국이 한국을 버릴까 두려웠으니까요. 아직까지 산업화도 이루지 못했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항상 걱정해야 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만약 버림받는다면 어쩌나 하는 말 못할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에 대한 반발로 박정희는 잠시 중단했던 핵개발 카드를 다시 꺼내듭니다. 이 내용은 당시 기밀로 작성된 CIA 비밀문서도 밝히고 있죠. 박정희와 청와대 참모진은 이스라엘 방식을 따르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기를 쓰고 반대하지만 결국 핵보유를 인정하도록 만들자는 것이었죠. 이런 계획하에 프랑스와의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는데 프랑스는 기존의 미국이나 러시아 등과 같이 핵보유를 제한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핵보유가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프랑스의 이런 정책에 도움을 받아 핵보유가 가능했는데요. 박정희의 핵에 대한 열렬한 의지는 한국이 낳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했던 물리학자 이휘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박정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소립자 물리학자인 이휘소를 너무나 데려오고 싶어 했죠. 이휘소가 직접적으로 박정희의 핵개발에 관여했다는 확증은 없지만 박정희가 이휘소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이면서 접근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외교정책의 수장이었던 이동원 전 외무장관은 박정희가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때마다 이휘소를 떠올리고는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만 돌아와 준다면 60만 대군 전부를 그의 경호를 위해 쓰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박정희의 핵개발 의지는 이휘소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도 자세히 나타납니다. 편지에서 그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자신들의 아이들 취미를 알았는지 한국 우표와 전통 무용책을 보내왔다고 썼는데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정보 조직이 가담해 이휘소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까지 속속들이 탐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휘소. 이분은 너무나 안타까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비운의 과학자입니다. 핵무기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펜하이머가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하다고 인정했던 이휘소는 핵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소립자 물리학이라는 분야의 가장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비록 그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지만 그의 연구 덕분에 7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했죠.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핵폭탄을 등장시킨 것은 오펜하이머입니다. 물론 그가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3개의 핵폭탄 중 1개는 실험용으로 2개는 일본에 투하를 결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를 핵무기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오펜하이머는 물리학에서 가장 권위 있는 페르미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했는데 그가 소장으로 있던 당시 이휘소를 직접 스카우트했습니다. 내가 아는 물리학자 중 이휘소가 단연 으뜸이었고 그와 미친 듯이 함께 연구하고 싶었다며 그를 데려왔죠. 이휘소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로 결정하고는 박사시험을 치렀는데 93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한 문제도 틀리지 않아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점수로 펜실베니아는 물론 미국 역사상 최고 점수였죠. 2등이 71점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져갔고 오펜하이머 역시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의 시험지를 가져와 직접 보고는 오펜하이머가 그를 스카우트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어록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21년을 이휘소와 7년을 보낸 그는 이휘소는 난감하고 어려운 계산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유일한 학자다. 그는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며 핵과학자로 아인슈타인이나 페르미보다 월등히 앞서 있는 창조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해 이휘소가 얼마나 뛰어난 과학자였는지를 증언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휘소가 자신을 희생해 박정희에게 핵개발을 가르쳐 주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살갗을 찢어 핵개발 문서를 넣고 봉합해 한국에 극적으로 전달했다는 다소 무리한 이야기가 전해지죠. 이는 김진명 작가가 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 때문입니다. 그 소설에서 이휘소 박사는 이용우라는 인물로 등장했는데 한국을 위해 핵개발을 진행하다 의문의 사고로 사망한 인물로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휘소의 가족들은 모두 억울하며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이휘소는 핵개발을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더구나 유신 독재가 행해지는 국가에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합니다. 그의 제자인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강주상 교수에게 직접 남긴 이야기였습니다. 1972년 유신 헌법을 발동해 자신의 독재를 정당화시킨 점을 두고 외국 동료들을 볼 면목이 없다면서 굉장히 창피했다고 하죠. 독재를 그토록 증오하던 그는 한국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던 기회까지 차버렸습니다. 1971년 칼텍 캘리포니아 공대의 교환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한국과학원 정근모 부원장과 이야기할 기회를 갖습니다. 가난한 한국에 물리학의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안 정근모는 그에게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미 1968년에 미국 시민권자가 된 이휘소는 조국에 도움을 주고 싶었던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박정희가 김대중과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르자 이에 대한 규탄 시위가 벌어지고 군병력을 투입해 민간인 시설을 장악하는 위수령을 발동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정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하는 것까지 심각하게 고려했지만 결국 독재 정치의 실망의 세미나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자며 유야무야됐습니다. 정권과 학문은 다른 문제라며 끈질기게 정근모가 설득했지만 이휘소는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77년 6월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쨌든 박정희가 처음으로 핵개발에 대한 의중을 표하고 세 개 팀으로 나누어 핵개발을 지시하는 등 일련의 사건을 걸쳐 1978년 한국은 첫 성과를 거둡니다. 사거리 180km의 배꼽미사일을 개발한 것이죠. 이 거리는 의정부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에 해당하는데 일단 북한에게 위협되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핵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니 이를 탑재해 북한까지 날려버릴 미사일이 먼저 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핵무기가 실제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한국은 88%까지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당시 경제수석인 오원철은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와는 별개로 이미 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확보하고 있었고 핵심 부품들도 이미 밀반입에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79년 청와대에서 박정희는 현재 88%까지 진척되었으며
1981년이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해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 제거됐습니다. 이후 한국은 88%나 완성된 기술을 그대로 폐기하고 말았는데요. 전두환 때문입니다. 박정희에 이어 정권을 잡은 전두환은 미국의 환심을 사 그의 지위를 인정받는 대가로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해버리면서 결국 88%의 기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재 그 기술은 보존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아예 사라져버린 걸까요? 한국에게 협력하겠다던 미국이 또다시 뒤통수를 쳐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바이든 정부는 놀라운 이중성을 드러냈고 이는 외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미국은 원전 관련 기밀 자료를 중국에게 다 퍼준 적이 있는데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만 물잡고 돈을 뜯어가고 있다는 문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플레법으로 한국에게 뒤통수를 쳤던 미국. 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 원전 수주를 앞두고 미국 업체는 한국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자사 기술이 쓰였다며 폴란드를 포함해 다른 국가에 해당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 DOE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체코, 사우디로의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로 금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69GW 규모의 가압경수로 6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르면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 설계 FED는 작년 6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해 최종 수주 또한 미국이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문석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위 사업과는 별도로 10조 원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을 추가로 추진했습니다. 이주 내로 한국과 수주 의향서를 체결하려 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으며 이에 다급해진 미국이 특허 소송으로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주는 경우입니다. 이는 8조 원 규모의 체코 사업과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 6월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극비리에 한국을 찾은 바 있습니다. 한수원 등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신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상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가돼 현재 나온 발주 물량을 다 가져가고 한국 측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필리핀 등 사업이 가시화되지 많은 곳에서 새롭게 개척하라고 해 한수원 측이 물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3대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해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고 미국의 수출 통제 없이도 독자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한국의 자체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물밑에서 문제 삼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특허 분쟁으로 끌어가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 사신 부총리가 직접 방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그들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원전 주도권을 내줄 생각이 없음은 여러 정황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의회는 초당적 지지 속에 원전 수출 법안을 통과시켰고 자국 주도로 원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전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며 4년간 원전 사업자에게 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맺은 것을 근거로 독자적인 수출을 원하지만 다시 원전 산업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원자로를 재수출할 경우 미국과 수입국 간 원자력 협정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기술 사용 계약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중국에게 뜻밖의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 설립돼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전에 원천 기술을 제공했을 정도로 시장을 장악해갔습니다. 그런데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최소화하면서 대학의 전문학과가 폐지되고 연구비가 삭감되자 원자력 산업 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외 사업으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버티다 못해 2005년 매각을 추진했죠. 자신의 몸값을 18억 달러로 책정한 뒤 영국, 한국 두산중공업, 일본 등의 매각을 타진했는데 도시바는 황당하게도 그 3배에 달하는 54억 달러를 주고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연간 영업이익의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말입니다.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며 기대했던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은 2004년 3세대 원자로 도입을 위해 국제 입찰을 붙인 바 있습니다. 10여 개의 해외 업체가 참여했고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레바 두 개사로 압축됐죠. 2006년 12월 웨스팅하우스 수주로 거론 났을 때 중국 언론들은 기술 이전 마지노선이 없던 것을 수주 성공의 원인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베이징으로 날아갔고 기술 이전 양해각서를 교환하면서 향후 20년간 중국에 더 많은 원전 건설 기술을 이전하게 될 것이라 밝혔을 정도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중국에게 7만 5천 건이 넘는 원전 관련 기밀문서를 넘겨줬고 그 중에는 3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AP1000의 설계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년간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많은 거래를 해왔지만 경험상 남에게 설계도나 매뉴얼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12년 안에 자신들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이런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중국 내 원전은 2009년 건설을 시작해 2014년 가동을 목표로 삼았지만 각종 문제로 2019년 초가 되어서야 사기 모두에 대한 상업 문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첨단이라 자랑했던 원전 모델 AP1000에서 결함이 발견됐으며 냉각장치 부속 문제 또한 해결에 2년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4년 이상의 공기 지연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급격하게 발생했죠. 그 사이 중국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3세대 원전을 완성해냈고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급성장하는 중국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원전 기술을 늘려 로열티 없이 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프랑스로부터도 원전 기술을 흡수하며 미국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자체 원전 건설을 막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1대1로 전략으로 대규모 금융 지원 등을 통해 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스스로가 기술을 모조리 제공해주며 이런 사태를 키웠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을 신청했고 이로 인한 도시바까지 몰락으로 이끌어 약 7조 원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또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멜트다운이 발생한 원자로 3기 중 2기는 도시바가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일본은 가동 중인 50개 원자로를 폐쇄했고 다른 국가들도 원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 후 도시바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2015년 회계 부정 스캔들로 몰락했죠. 웨스팅하우스는 2018년 초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에 다시 팔렸지만 신규 원전 건설 능력은 거의 다 상실돼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10년 전 웨스팅하우스가 조지아복을 원전을 수주했을 때도 두산중공업이 원전 3, 4호기에 원자로용기와 증기발생기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수주했던 원전에도 두산중공업의 원자로가 들어갔죠. 그런데 한국형 원전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기술 자립 여부가 기술료 지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UAE 원전 건설 때도 막대한 기술료가 지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적용됐는데 3대 핵심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8억 달러가량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종합 설계와 기술 자문을 맡은 미국 백델사는 약 3조 원 정도를 뜯어갔죠. 원전 증기 터빈은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였던 일본 도시바에게 하청을 주기로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원전에서도 미국 측은 도시바와 원전 협력량에 각서를 맺었고 한국에게는 자체 수출을 하지 말라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 원전을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준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세대 원전은 1990년대 이후 개발된 개량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한국의 APR1400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AP1000, 프랑스 아레바의 EPR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건설 단가는 미국이나 프랑스 업체보다 40% 이상 저렴하고 표준 공기 또한 56개월로 해외 경쟁 모델 대비 14개월 이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공기를 지키는 곳도 한국뿐입니다. UAE에서 진행된 원전도 페널티 없이 준공을 마친 바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200여 개 외국 하청업체를 체계적으로 운용했고
2018년 1호기 완공 후 4년 동안 1억 시간 무사고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한국이 만든 3세대 원전을 찾는 나라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고리 1호기의 설비 용량에 비해 2배가 넘는 1400MW로 커졌고 설계 수명은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길어졌으며 모든 제어 장치가 디지털화돼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총 4중의 안전관리 장치를 갖춰 위험에도 무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돼 있기도 하죠. 반면 프랑스는 3세대 원전 EPR을 핀란드에 적용하려 했으나 각종 문제에 노출돼 10년 가까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2배 이상 늘어 국제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3세대 원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APR 1400에 대해 2019년 설계 인증을 해준 바 있습니다. 15년간 미국 내에서 건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증을 해준 것입니다. 외국 기업으로서는 최초였고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는 통과되지 못했던 사항이죠. 그만큼 미국 스스로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또한 2017년 한국에 인증을 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을 모두 자신들이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에게는 하청 정도의 수준을 원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미국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연일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지아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약속한 현대차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IRA로 뒤통수를 때린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대만 TSMC의 애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TSMC의 최근 발표에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TSMC 공장을 통해 미국에서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크게 홍보해왔는데 최근 TSMC가 3나노 반도체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중간 선거 전에 TSMC와의 협력을 자신의 경제치적으로 내세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이로 인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희망이라고 불리는 인텔을 잡기 위해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리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자국 조지아주 내 현대차 전기차 EV 전용 공장 기공식을 자신의 경제정책 성과로 홍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현대차 조지아 공장 기공식 이후 성명을 내고 국내에서 우리 제조업과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민주당이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 경제 어젠다가 미국 국민을 위해 계속 성과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조지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미국 조지아에서 연간 30만 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공장은 내가 지난 5월 한국을 순방할 때 기공 계획이 발표됐다라며 일정보다 몇 개월 앞서 기공식이 열린다는 사실에 신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8,000개가 넘는 전기차 배터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대의 약속은 브라이언 카운티 공동체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투자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현대차와의 협력을 기뻐한다면 기공식에 참석해야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당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IRA를 통해 현대차와의 약속을 배신했고 이로 인해 큰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대차 측에서는 기공식 직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에게 큰 불만을 갖고 있다고 대놓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은 TSMC의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는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연합보는 TSMC가 설립하는 미국 매리조나 공장 준공식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1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초 TSMC가 120억 달러 17조 원을 투자해 애리조나에 건설한 12인치 300 웨이퍼 공장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는 미국 측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미국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보는 다만 TSMC가 미중 과학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지나친 주목을 피하기 위해 미국 측 사업 책임자 명의로 초청장을 조용히 발송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의 참석은
미국 측이 TSMC의 미국 공장 투자를 주목하고 있고 반도체 자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반도체 자급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TSMC의 미국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TSMC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짓겠다고 2020년 5월 공식 발표했습니다. TSMC는 오는 2024년부터 미국 공장에서 첨단 공정인 O&M 나노미터 10억분의 1M 공정 반도체 제품을 양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TSMC는 미국 공장에서 O&M 공정 외에 3NM 공정으로도 2026년부터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는 3NM 공정 양산을 오는 4분기 말로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TSMC는 애초 지난달 말부터 3NM 공정 양산을 계획했지만 생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SMC는 3NM 반도체는 4분기 후반에 양산될 예정이다라며 장비 배송에 문제가 생겨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며 내년 완전 가동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경제사학자 크리스 밀러 교수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TSMC의 3NM 양산 연기와 관련해 차세대 기술 개발 전환이 더 어려워지면서 어느 기업이든 휘청일 수 있다며 TSMC도 시장에서의 우위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회로 폭이 미세하면 미세할수록 성능이 높아지고 동시에 소비하는 전력도 줄어듭니다. 반도체 업계가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10nm 이하 공정이 가능한 회사인 TSMC와 삼성전자는 올해 초부터 3nm 공정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수년간 큰 투자와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TSMC는 3nm 공정 양산을 위해 28조 원을 투입하고 수천 명을 고용했는데 동종업계 2위 삼성전자가 먼저 3nm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새로운 공정 기술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이 적용된 1세대 3nm 반도체를 처음 양산했습니다. 3nm 반도체는 기존 4nm 공정으로 만들어진 반도체에 비해 전력 소모는 45% 적고 성능은 23% 향상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nm 양산에 성공한 뒤에도 TSMC는 3nm 공정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7월 TSMC는 3nm 공정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O&M 공정 기술 개발보다 34개월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TSMC의 3나노 공정과 관련해 수율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3나노 공정은 이전 세대인 5나노보다 집적 소자 밀도가 50% 증가해 더 많은 비용과 높은 공정 기술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TSMC 3nm 양산이 연거푸 지연되면서 삼성전자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톰3 미세 공정은 양산 안정화를 먼저 이룬 파운드리에 주문이 몰리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2nm, 2027년 1.4nm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TSMC 양산 로드맵보다 앞선 시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TSMC의 1.4nm 양산 시점은 2028년으로 추정돼 앞으로 몇 년간은 삼성전자가 기술력 우위를 기반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45nm 반도체는 TSMC보다 개발 일정과 성능이 뒤처졌던 것이 맞다라며 하지만 고객 얘기를 들어보면 삼성의 3nm 공정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강문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부사장 역시 TSMC는 2nm부터 GAA를 도입한다며 먼저 GAA를 적용한 삼성이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GAA는 반도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인 트랜지스터에서 전류가 흐르는 채널과 이를 제어하는 게이트가 사면에서 맞닿게 하는 기술입니다. TSMC가 2나노 양산 전까지 유지하기로 한 핀페핀 FET 방식보다 누설 전류를 줄이고 트랜지스터 성능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긴장하는 것은 TSMC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인텔도 최근 삼성전자의 움직임에 크게 놀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인텔이 2025년까지 약 100억 달러 SUR&D 약 14조 원 비용 감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반도체 빅테크들이 연이어 업황 악화에 대비한 긴축 경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고기업 중에 유일하게 감축 감산 없는 공격적인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10여 년 전 풍부한 자본과 생산 규모,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승리한 기억을 되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인텔은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 내년에 운명 비용 중 30억 달러 약 4조 원을 절감하고 2025년까지는 80억 100억 달러 규모의 운영 예산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비 투자 계획도 수정했습니다. 데이브 진스너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 CFO는 올해 초 270억 달러 설비 투자액을 계획했지만 현재 210억 달러 규모로 조정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기존 대비 약 8% 정도 축소한 수치입니다. 최근 인텔 외 글로벌 반도체 매출 비고 기업들이 예산 감축이나 투자 축소를 연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내년 설비 투자액을 기존보다 각각 50%, 30% 이상 감축한다고 발표했고 대만 TSMC는 올해 설비 투자를 계획보다 10% 정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보기술 IT 수요 둔화, 반도체 다운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계획했던 투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고 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DS 부문 역시 업황 악화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3%나 깎인 5조 1,2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에만 47조 7천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연간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또한 한진만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부사장은 27일 3분기 실적 발표회를 통해서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초 미국 실리콘밸리 삼성 테크데이 행사에서 내비친 반도체 투자에 관한 회사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감산이나 투자 축소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간 클린룸을 미리 지어놓고 고객사 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쉘 퍼스트 전략을 위해 평택, 미국 테일러 인프라에 꾸준히 투자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불황에도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크게 생산 규모, 풍부한 자본, 원가 경쟁력이 꼽힙니다. 삼성은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디램은 41.1%,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약 67만 장, 낸드 플래시는 36.6% 월 약 65만 장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조 설비 구축이 중요한 반도체 산업에서 거대한 생산 인프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상당한 우위를 확보한 셈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보유한 120조 원 현금 금융 상품 포함은 불황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받쳐주는 든든한 자산입니다. 6월 3NM 파운드리 세계 최초 양산, 극자외선 EUV 기반 디램, 128단 저장 공간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낸드 공정 등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로 투자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2000년대 잔혹했던 글로벌 메모리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시장을 휘어잡고 있던 마이크론과의 가격 출혈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2000년 18.9%였던 디램 시장 점유율을 2002년 33.1%로 끌어올렸습니다. 2008년 또다시 벌어진 메모리 공급 과잉 현상에서도 생존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당시에도 20nm 디램원가 경쟁력과 생산 규모를 기반으로 버텨냈으며 라이벌 업체인 독일 키몬다, 일본 엘피다를 2009년과 2012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이후 삼성전자는 디램 시장에서 40%가 넘는 점유율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우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삼성전자는 규모의 경제, 원가 경쟁력 현금성 자산 측면에서 감산할 필요가 없으며 유동성 걱정도 없고 오히려 민수합병에 맨드어 기회도 찾아볼 만한 절호의 기회라며 메모리 경쟁사 대비 나 혼자만 레벨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 삼성전자가 막대한 투자로 TSMC를 제친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게 됩니다. 현대차 기공식을 패싱하고 TSMC를 방문하려는 바이든에게 삼성전자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의 파운드리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 공식적으로 파운드리 사업부를 창설한 삼성전자는 올해로 파운드리 업력 5년차를 달성했는데요. 하지만 점유율은 큰 변동이 없이 1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TSMC는 53%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등 삼성전자와 더욱 많은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반도체 공급난이 가속화되면서
대만의 TSMC는 가장 큰 반사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대만의 경제는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해 1인당 국민소득 GDP를 기준으로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전자가 확보한 반도체 신기술을 통해 1위를 장악한 대만의 파운드리를 뒤집어 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벨기에를 기반으로 한 유럽 최대의 종합 반도체 연구소 IMEC에서 최초로 고안한 신기술인 BSPDN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2019년에 고안된 해당 기술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며 아직 상용화는 이르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에서는 2025년 상용화가 예정된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에서 BSPDN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BSPDN 신기술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반도체 업계에서 혁명이라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반도체 웨이퍼 윗면에 특수한 처리와 장비를 통해 회로를 새기는데 해당 회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초미세 공정으로 불리며 전력 소모가 감소하고 성능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같은 웨이퍼 면적에서 더욱 많은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술의 한계는 이렇게 초미세 공정을 활용해 반도체의 수율과 성능을 높이는 게 전부였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확보한 BSPDN 기술을 활용하면 기존의 웨이퍼의 앞면만 활용하던 것과는 다르게 웨이퍼의 앞뒷면 모두를 활용하게 되어 산술적인 계산으로 생산량이 2배가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이는 반도체 산업 역사상 전례 없던 혁명과도 같은 일로 반도체 업계에 관련된 많은 종사자들이 삼성이 실현시킨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연구소 IMEC에서 이론적으로 고안한 기술인 BSPDN,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은 지난 6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벨기에를 방문하 벨기에 IMEC의 루크 반데노브 CEO를 만나 해당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현재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TSMC는 2위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기술적 발전을 이루며 추격하자 현실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높지만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삼성전자가 대만의 TSMC를 압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BSPDN 신기술을 통해 다시 한번 초격차를 벌여나가는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만의 TSMC에서는 2022년 올해 상반기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한다고 밝혔지만 2022년이 거의 끝나가는 지금까지 수율과 안정성 문제로 3나노 공정 상용화는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얼마 전인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상용화하며 드디어 대만의 TSMC를 기술력으로 압도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TSMC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3나노를 양산해도 삼성과는 기술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같은 3나노이지만 적용된 공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TSMC가 3나노에 적용한 공정은 2011년 인텔이 처음 적용시킨 핀팩 구조입니다. 전류가 지나다니는 통로를 세 곳으로 만들어 배치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나름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개발된 지 10년이 넘은 만큼 현재는 구시대적인 기술로 치부되고 있는데요. 반면 삼성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시킨 공정은 GAA 공정으로 3면이 닿는 핀팩 구조와 다르게 상하좌우 4면 전체를 감싸면서 전류 흐름을 월등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GAA 구조가 적용되면 핀팩과는 다른 장점으로 더욱 정밀하고 미세한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지지만 상용화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로 TSMC를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회사들에서 아직까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삼성이 세계 최초로 GAA 공정을 3나노에 적용시키며 양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삼성은 TSMC와 기술적 격차를 최소 6개월 이상 벌렸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2나노와 1나노에서도 적용시킬 공정을 개발하며 대만과의 기술 격차를 더욱더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에는 벨기에에 위치한 유럽 최대 반도체 연구센터 IMEC가 있습니다. 1984년도부터 반도체 연구 개발에 뛰어든 이후로 수많은 원천 기술과 특허를 확보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반도체 생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을 제안하는 연구기관이 되었는데요. 유독 TSMC는 IMEC와의 궁합이 맞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중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3,800억 달러, 우리 돈 450조 원가량의 반도체를 수입했는데
이 물량 중 상당수가 대만에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의견을 일치시키면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제재 이후 IMEC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반도체 업체인 SMIC와의 협력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IMEC에서 근무하던 중국 출신의 연구자들도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전체 근로자 중 4%에 육박하던 중국 출신 연구원 비율이 현재는 1% 미만으로 감소했으며 중국으로 유입되는 첨단 반도체 정보가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TSM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TSMC에게 주문을 맡기고 있지만 삼성과의 기술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지면서 점차 점유율이 역전되는 현상이 올 것이라 내다봤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 파운드리의 매출은 거의 없다시피 했지만 최근엔 16%까지 상승했고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에 점유율 상승의 여력과 잠재력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현지의 IT 매체에서는 삼성의 3나노 수율과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보도하면서 안정적이지 못한 신기술을 무리하게 적용해 고객사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란 주장을 하지만 TSMC가 3나노 상용화에서 뒤처진 것을 두고선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상용화에 시간이 걸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른데요. TSMC가 3나노 초미세 공정을 기존에 10년 넘게 사용하던 핀팩 구조를 활용해 생산에 나서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애초에 핀팩 구조는 5나노가 한계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로 5나노 이하로 내려가면 GAA 구조에 비해 전력 소모율과 반도체 면적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최종 수율과 성능 면에서 GAA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TSMC는 삼성과는 다르게 GAA 구조를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어 3나노 공정에 핀팩 구조를 억지로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삼성보다 빠르게 2나노 1나노 공정을 준비하겠다며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GAA 공정에 자신이 없는 TSMC가 GAA 공정을 뛰어넘을 2나노와 1나노로 퀀텀 점프하려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술의 발전엔 순서가 있고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특히 이번에 삼성이 계획을 밝힌 웨이퍼 양면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 BSPD에는 TSMC에선 아직 적용할 수 있는지 조차 룰투명할 정도로 기술 격차가 벌어진 상황입니다. 물론 IMEC가 제안한 신기술들은 기술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실제 생산 라인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삼성전자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상용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자신 있게 내렸으며 그 자신감의 배경엔 이런 기술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술이 부족한 TSMC가 10년이 넘은 핀펫 구조로 3나노에 진입하겠다는 상황이지만 삼성은 핀펫의 다음 세대인 GAA를 넘어 이젠 MBC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송국 MBC와는 전혀 관련이 없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GAA 구조는 나노 선형 구조로 접촉 면적이 핀펫보단 많아지지만 선형 구조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준비 중인 MBC펫 구조는 나노시트 구조로 사면 전체가 전류가 흐르는 것은 물론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전류 흐름이 더욱 원활한 것은 물론이고 BSPDN과 같은 신기술과 결합하는 경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반도체 수율을 월등히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던 반도체 수율 2배 향상 기술을 삼성전자가 현실화시키면서 TSMC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현재는 TSMC가 더욱 많은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지만 삼성의 주특기는 기술력을 앞세워 물량 공세로 치킨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기술로 동일한 면적의 웨이퍼당 반도체 생산 개수가 늘어난다면 삼성은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TSMC에 몰려있는 글로벌 고객사들이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쫓아 삼성으로 오게 될 것이며 이런 흐름은 3년 내지 5년 안으로 현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거부터 삼성전자와 정면으로 경쟁하던 반도체 업체들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만 TSMC는 현재 미중 갈등의 반사 이익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력 격차와 품질 및 생산 단가 차이로 파운드리 1위 자리를 한국에 내주게 될 것입니다. 차세대 미세 공정 계획만 발표하고 상용화는 미루고 있는 TSMC와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2025년엔 2나노,
2027년엔 1.4나노 반도체 공정을 양산한다며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는데요. 반면 TSMC의 2나노와 1.4나노 공정 도입은 삼성보다 최소 1년, 늦으면 3년 이상 오래 걸릴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이 기술력 초격차로 TSMC를 추격하자 대만에서도 관련 기술 투자를 늘리며 대응하고 있지만 삼성과 R&D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 차이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번에 2나노 비밀병기로 알려진 2배 복사 기술 BSPDN을 적용시킨 삼성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